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새벽 공기는 언제나 서늘했지만 유독 뼛속을 파고드는 날이 있어요. 오늘 아침이 바로 그런 날이었죠. 굳이 창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거실을 감도는 냉랭한 기운만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헛기침을 한번 삼키며 방문을 열고 나오니 아들 내외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더군요. 그들이 먹는 아침과 제가 먹는 아침은 달랐어요. 며느리 신정민은 언젠가부터 제게 따로 작은 상을 차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세가 있으니 식사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까봐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 배려라는 것이 그저께 끓인 국에 찬밥 한 덩이, 그리고 김치와 콩자반이 전부인 상차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갓 구운 토스트와 버터 냄새가 고소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 그릇도 보였고요. 아들 김태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포크를 놀리고 있었죠. 나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공간에 저와 아들 내외 세 사람이 아닌 딱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는 법을 지난 몇 년간 익혀왔어요. 원래 이 집은 제 땀과 눈물이 밴 집입니다. 젊은 시절 새벽 인력 시장부터 밤늦은 공사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렇게 억척같이 돈을 모아 마련한 보금자리였어요. 아들 녀석 장가 보낼 때 요즘 젊은 사람들 전세 구하기도 힘들다는 소리에 큰맘 먹고 제 명의로 된 이 집을 내주었습니다. 손주 녀석 재롱이라도 보면서 남은 생을 보내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도 깍듯했고 아들 녀석도 퇴근길에 제 방에 들러 어깨를 주무르곤 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으로 제 수염을 잡아당기던 손주 녀석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서네요. 하지만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가 조기 유학이라는 것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고 화상통화 너머로 보이는 손주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낯설어졌죠. 며느리는 손주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며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절약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저 시아버지의 밥상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내 앞에 작은 밥상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죠. 마치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갑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어김없이 식어 빠진 국그릇과 단출한 반찬 두어 가지가 전부였어요. 그래도 군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불평 한마디라도 하면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해지는지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백화점 VIP 세일 마지막 날이라는데 당신 시간 괜찮아? 아들의 물음에 며느리가 화사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은 단 한 번도 나를 향한 적이 없는 종류의 것이었죠. 그럼 당연히 비워놨지. 지난번에 봐둔 코트 꼭 사야 해. 내 친구 순영이는 남편이 미리 사줬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알았어. 카드 긁고 나한테 문자나 보내.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명품, 여행, 돈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었고 그저 그들이 사는 공간의 한 구석을 차지한 채 소리 없이 밥을 넘기는 낡은 가구 같은 존재였어요. 밥알을 씹는데 모래를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넘겼어요. 기력이 있어야 이 냉랭한 집에서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목이 칼칼해지면서 참았던 기침이 터져나왔어요. 쿨럭쿨럭. 마른 기침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마치 아주 더럽고 끔찍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들고 있던 냅킨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아버님. 감기세요? 걱정이 아닌 비난과 경계가 가득 담긴 목소리였어요. 아들 녀석은 그제야 신문에서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봤죠. 그의 눈빛 역시 귀찮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즘 감기 독하다던데 병원이라도 다녀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덧붙이는 말에 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다. 그냥 환절기라 목이 좀 칼칼한 게 전부야. 안 돼요. 집에 어른이 아프면 공기가 얼마나 나빠지는데요. 태우 씨, 당신도 옮으면 회사 일에 지장 생기잖아요. 아버님, 제발 병원 좀 다녀오세요. 그녀는 제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애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서 이 공간에서 사라져 달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죠.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젖히기 시작했어요. 쌀쌀한 아침 공기가 집 안으로 몰려 들어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춥게 왜 이래. 아들이 투덜거리자 며느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집에 병균이 가득할 텐데 환기라도 시켜야죠. 난 비염이 있어서 감기 한 번 걸리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서 그래. 그러고는 보란듯이 소독용 스프레이를 가져와 거실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알코올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어요. 그 모습에 밥맛이 뚝 떨어져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집안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병균 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병원 가실 거면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아시죠? 전철이나 버스 타셨다가 다른 균까지 옮아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그저 못 들은 척 다시 신문으로 얼굴을 파묻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녀석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이제 저 여자의 남편일 뿐이었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등 뒤로 소독 스프레이를 뿌리는 칙, 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침은 더 심해졌어요. 몸에 오한까지 들기 시작했죠.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못 살겠어. 온종일 기침 소리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저러다 폐렴이라도 되면 우리가 병원 수발까지 다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뒤따랐죠. 조금만 참아. 아버지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 참으라니. 당신은 저 기침 소리 들으면서 밥이 넘어가. 난 오늘 저녁 안 먹을래. 입맛이 뚝 떨어졌어.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워. 우리한테 감기 옮기면 어쩔 거야? 당신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도 있잖아. 아, 그럼 어떡하라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오늘은 좀 나가 계시라고 해. 찜질방이라도 가시든가. 집안 공기 좀 정화하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 아들 내외에게 병균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야 하는 신세라니요. 설마 아들 녀석이 제 어미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거라고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기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산산조각이 났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이 머리를 긁적이며 들어왔습니다. 그 녀석은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헛기침만 해댔어요.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정미가 좀 예민하잖아요. 아버지 기침 소리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힘들어해서요. 제가 뭐라고 하긴 했는데 워낙 성격이 그러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 녀석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다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오늘 하루만 근처 찜질방 같은 데서 주무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 아들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5만 원짜리 2장. 내 아들이 아비에게 내민 하룻밤의 값어치였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함과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녀석이 내민 돈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어둔 외투를 입었죠. 아버지,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당황한 아들이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저 녀석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다. 그 한마디를 뱉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승리자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꺼봐요. 내 말이 맞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신발장에서 가장 낡은 구두를 꺼내 신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결혼할 때 좋은 날 신으라며 사준 번쩍이는 구두는 신발장 가장 안쪽에 놓여 있었지만 더 이상 그걸 신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뒤에서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문턱을 내 발로 넘어가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나의 모든 것이었던 이 집, 그리고 내 삶의 이유였던 아들 녀석과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처절한 통증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발걸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한동안 동네를 빙빙 맴돌았죠. 익숙한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나는 낡은 담벼락. 이 모든 것이 어제와 같은 풍경인데도 오늘따라 지독하게 생경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평생을 살아온 고향이 아니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타향에 뚝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 모퉁이를 돌면 아들 녀석이 어릴 적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던 공터가 나오고 저쪽으로 10분만 걸으면 지금은 하늘에 있는 아내와 장을 보러 다니던 시장이 있었죠. 모든 곳에 우리의 시간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는데 이제 그 어디에도 제가 머물 곳은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붉고 푸른빛을 번쩍이는 찜질방 간판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24시간 영업. 지금의 제게는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였어요. 적이라면 일단 얼어붙은 몸이라도 녹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아주 길고 괴로운 밤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와 퀴퀴한 땀 냄새, 그리고 온갖 사람들의 소음이 한꺼번에 저를 덮쳐왔어요. 카운터의 젊은 직원은 제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하품을 쩍하며 열쇠 하나를 던져주었죠. 옷을 갈아입고 들어간 중앙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코를 고는 중년 남자들, 깔깔거리며 과자를 나눠 먹는 젊은 학생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채 아이를 다독이는 젊은 부부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뒤엉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죠. 평생을 내 집, 내 방의 고요함 속에서만 잠들었던 제게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풍경이었어요. 가장 구석진 곳을 찾아 겨우 몸을 뉘었습니다. 등 아래로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잠은커녕 눈을 감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흐릿한 어둠 속에서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흑백 영화처럼 상영되기 시작했어요. 29, 30 즈음의 젊은 제가 보였죠. 지금은 곁에 없는 아내와 함께 낡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중개사 노인이 저희 부부 앞에 집문서와 도장을 내밀었죠.
그때 우리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평생 모은 돈에 은행에서 빌린 큰 빚까지 더해 겨우 마련한 첫 집이었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도 진짜 우리 집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 태우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불을 켜놓고 집 문서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청춘과 맞바꾼 성실함의 증표이자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증서처럼 느껴졌죠. 그 집에서 아들 태우가 태어났고 자랐어요. 그 녀석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곳도 그 집 거실이었고 처음으로 두 발을 떼고 아장아장 걸었던 곳도 그 집 마당이었죠. 마당 구석에 심었던 작은 감나무는 해가 갈수록 쑥쑥 자라 어느새 2층 창문의 가지가 닿을 만큼 거목이 되었어요. 그 녀석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그 감나무 아래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저는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외쳤고 아내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웃고 있었죠. 그 모든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을 그 집은 말없이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러다 태우가 결혼을 하고 손주가 태어났죠. 아내는 손주를 품에 안아보고는 소원이라도 이룬 듯 행복해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태우네랑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이 집도 넓은데 우리가 작은 방 쓰고 안방은 아들 내외 쓰라고 하죠. 매일 우리 강아지 얼굴 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저는 아내의 유언대로 아들 내외를 이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죠. 며느리는 싹싹했고 아들 녀석은 퇴근길에 제 방에 들러 시시콜콜한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갓난쟁이 손주의 분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나도 쉽게 변해버렸어요. 손주가 유학을 떠나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며느리의 짜증과 아들의 침묵이었죠. 저는 어느새 그들의 삶에 끼어든 불청객, 눈칫밥이나 축내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몇 년의 기억들을 되짚다 보니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무엇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일까요? 결국 내 자식에게조차 평균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내어준 제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죠. 내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내 노후를 자식의 선의에만 기댔던 제가 가장 큰 잘못을 한 겁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주변이 어렴풋이 밝아올 무렵이었어요.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에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아들. 화면에 뜬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어젯밤에 그 서늘한 절망감이 다시 온몸을 휘감았어요. 받을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밤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게 용서를 구하려는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참아버릴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언제나 그랬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부서졌습니다. 아버지, 밤새 별일 없으셨죠? 주무시는 데는 괜찮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안부를 묻는 듯한 건조한 톤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 침묵의 녀석도 당황했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요. 정미가 아무래도 아버지 건강이 걱정된다고 오늘 오전에 전문 방역 업체를 불러서 집안 전체 소독을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쓰시던 방이랑 침구류는 물론이고 거실이랑 주방까지 싹 다요.
아무래도 소독약 냄새가 하루 정도는 가야 빠질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체념했어요. 아, 이 녀석은 정말 아니구나. 부모 자식 간의 마지막 남은 끈마저 제 손으로 잘라내는구나.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 안달이 난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아비에게 오늘도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통보하는 녀석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만 더 밖에서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필요한 돈은 바로 계좌로 넉넉하게 쏴드릴게요. 쏴준다는 표현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휴대폰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죠.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찜질방 구석에 있는 컴퓨터로 향했습니다. 익숙지 않은 키보드를 독수리 탑업으로 두드려가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사이트를 찾아냈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린 끝에 겨우 로그인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주소와 아파트동, 호수를 확인한 뒤 마우스 휠을 천천히 내려 소유자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죠. 소유자 김영식.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아직 내게는 이게 남아 있었지. 이 집은 저들이 나를 내쫓은 바로 그 공간은 법적으로 여전히 나의 것이었죠. 그리고 내 것을 내가 어떻게 처분하든 그것은 온전히 나의 자유였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내 남은 삶을 위한 정당방위이자 빼앗긴 나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투쟁입니다. 저는 화면에 뜬 제 이름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처럼 한참 동안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찜질방의 탁한 공기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오자 차갑지만 신선한 새벽 공기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밤새 저를 짓누르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죠. 근처 허름한 해장국집에 들어가 뜨끈한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늘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혹은 그들이 남긴 반찬을 꾸역꾸역 넘기며 급하게 식사를 끝내곤 했으니까요.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국밥 한 그릇을 전부 비웠습니다. 속이 따뜻해지니 비로소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온 저는 동네에서 가장 번화한 사거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 안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해 보였어요. 저는 잠시 밖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어수룩하고 힘없는 늙은이로 보여서는 안 돼요. 내 재산을 당당하게 처분하러 온 집주인으로서 그에 걸맞은 태도를 보여야 했죠. 자동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이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의 안내를 받아 상담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제 앞에 앉았죠.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찾으시는 매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빠르게 값을 매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마 허름한 제 행색을 보고 작은 원룸 월세나 알아보러 온 노인네쯤으로 생각했겠죠. 저는 품 안에서 어제 출력해둔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을 팔려고 하오. 제 말에 점장은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와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우리 동네에서 가장 비싼 로열층 아파트였으니까요. 어르신께서 이 집의 소유주 김영식 선생님 본인이 맞으십니까? 내 이름 석자도 못 읽는 거요? 제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자 점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순식간에 공손함을 넘어 비굴함에 가까워졌어요. 아이고 회장님,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귀한 분께서 직접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직원을 시켜 가장 좋은 원두커피를 가져오게 하고는 제 앞에 바짝 다가앉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렇게 귀한 매물을 어찌하여 처분하시려고 하시는지요? 혹시 자금 사정이? 그런 거 아니오. 내 인생 더 늦기 전에 좀 즐기다 가고 싶어서 그러오. 자식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이 집 정리한 돈으로 세계 일주라도 떠나볼까 생각 중이오. 아마존 정글도 가보고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도 보고. 그래서 말인데 이 일을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겠소? 미리 준비해둔 이야기가 꽤 그럴듯하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점장은 감탄과 부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회장님은 스케일이 다르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 동네 부동산 시장은 제가 꽉 잡고 있으니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제분들께서 눈치채실 일 없도록 제가 밤낮으로 뛰겠습니다. 저는 그와 부동산 전속 중개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을 덧붙였죠. 집을 보러 올 사람은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오후 시간으로 약속을 잡아주시오. 딱 그때가 좋을 것 같구려. 아들 내외가 며느리 친구 커플과 글램핑을 간다며 들떠있던 바로 그 주말이었어요. 모든 것은 제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부동산을 나온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을 거래해온 곳이라 직원들 얼굴도 낯이 익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아는 척을 하고 싶지 않았죠.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아 아내와 함께 만들었던 부부 공동 명의의 비상금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제는 제 이름만 남은 통장이었죠. 이 통장 해지하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주시오. 창구 직원은 금액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어요. 고객님, 금액이 상당히 큰데 현금으로 전부 다요?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신 건 아닌지요? 은행원의 당연한 의심에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그것도 신고해야 하는 세상이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제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한참 동안 기계를 돌려 두툼한 돈 봉투 5개를 만들어 내왔습니다. 묵직한 현금 뭉치를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은행을 나서는 순간 저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어요. 이 돈은 지난 세월 저와 제 아내가 아끼고 아껴가며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죠. 이제 이 돈은 더 이상 자식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겁니다. 오롯이 나 김영식의 남은 인생을 위해 쓰일 거예요. 우선 이 돈으로 며칠간 몸을 숨길 깨끗한 숙소를 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히 세워야 했죠.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내일의 태양은 어제와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떠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처분하는 집이라고는 해도 사고 파는 과정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더군요. 특히 세금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어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온통 어려운 말뿐이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부동산 점장은 법무사 사무실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구청 근처에 가면 그런 사무실들이 쭉 늘어서 있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청 주변은 온통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같은 간판들로 가득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너무 크고 번쩍이는 곳은 왠지 바가지를 쓸 것 같았고 너무 작은 곳은 실력이 없을 것 같았죠. 한참을 골목 안을 서성이다가 2층에 자리한 자그마한 법무사 사무실 간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왠지 모르게 저곳이라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다는 이끌림이 있었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문을 열고 들어서니 사무실은 낡았지만 잘 정돈된 느낌을 주었어요.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나름의 질서가 잡혀 있었죠. 나이 지긋한 법무사 한 명이 두꺼운 법전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의 맞은편 책상에서 한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 자판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선 것을 보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밝고 상냥한 목소리였죠. 그녀는 저를 상담용 테이블로 안내하고는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타주었습니다. 저는 여기 사무원으로 일하는 박소희라고 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6살쯤 되었을까? 똘망똘망한 눈빛이 무척 인상적인 아가씨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계약서 초안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며 뭐며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소희 씨는 제가 내민 서류를 아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진지했죠. 한참 동안 서류를 보던 그녀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이 집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고 다른 주택도 없으시니 양도소득세는 거의 안 내실 거예요. 비과세 대상이시거든요. 그녀는 복잡한 세법 조항들을 마치 동화책 이야기 들려주듯 제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머리를 짓누르던 큰 돌덩이 하나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상담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소희 씨가 저를 붙잡았어요. 어르신,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여쭤봐도 될까요? 이 집을 파시고 나면 어디서 지내실 계획이세요? 그녀의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허물어졌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소. 그냥 조용한 곳에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야지. 제 대답에 소희 씨는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건넸어요.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저희 사무실에 정식으로 사건을 위임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어르신 대리인처럼 매매 계약부터 잔금 치르는 날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면서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새로 지내실 집을 구하는 것도요.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 어르신 혼자서 큰 돈을 들고 다니시거나 계약하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를 무엇을 믿고 이렇게까지 도와주겠다는 걸까요? 아가씨가 나를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냥요. 저희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요. 항상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 혼자 끙끙 앓으시다가 나중에 꼭 사기를 당하시거나 손해를 보셨거든요. 어르신께서 그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법무사님께도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진행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친아들 녀석에게조차 받지 못했던 위로와 걱정을 오늘 처음 만난 이 젊은 아가씨에게 받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내 등을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이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그날부터 박소희라는 아가씨는 제게 단순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나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었죠.
그녀는 부동산에서 보내온 계약서의 자잘한 문구 하나까지 밤을 새워 검토하고는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찾아내 수정하도록 조언해 주었어요. 또 저와 함께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 제가 새로 살 집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찾아주었죠. 어르신, 이 집 한번 보세요. 창문 밖으로 강이 보여요. 매일 아침 이런 풍경을 보면서 일어나시면 기분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근처에 큰 병원도 있고 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시기에도 편하실 거고요. 모니터 속 작은 사진이었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담한 거실과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강물의 모습은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냉기와 침묵만이 가득했던 그 거대한 집이 아니라 온전히 나만의 온기로 채울 수 있는 저런 작은 공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소희 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홀로 분노하고 절망하며 모든 것을 망쳐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제 잿빛 같던 남은 인생에 다시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알려준 고마운 인연이었죠. 임시로 머무는 작은 모텔방의 창문으로는 옆 건물의 회색벽만 보였어요.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갑갑한 공간이었죠.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부동산 점장의 들뜬 목소리였죠. 회장님,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금력 확실한 손님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집을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합니다. 시간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며느리가 친구들과 글램핑을 떠나기로 한 바로 그날,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침 그날은 내가 시간이 괜찮을 것 같구려. 약속을 잡도록 하시오. 집 비밀번호는 내가 문자로 보내주겠네. 나는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을 테니 점장님이 알아서 잘 안내해 주시오. 괜히 주인 행세하는 늙은이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테니. 역시 회장님은 배려심이 깊으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점장만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두 분이 안 계신 동안 집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셨는지 구석구석 정성이 가득한 명품 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점장은 제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줄 알고 있었으니 당연히 두 분이 집을 비우는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집이 명품인 것은 맞았어요. 다만 그 명품은 며느리의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 때문이 아니라 그 집을 짓고 가꾸기 위해 평생을 바친 저와 제 아내의 시간과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지만 역시나 제 안부를 묻는 전화는 아니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집에 아버지 앞으로 온 우편물이 하나 와 있어서요. 무슨 보험회사에서 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녀석의 목소리 너머로 며느리의 크고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죠. 여보, 아버지한테 우리 주말에 글램핑 가는 거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저희 내일 친구네 커플이랑 글램핑 가요. 요즘 완전 유행이잖아요. 숯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밤에는 불멍도 하고 완전 힐링 될 것 같아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모처럼 날아와 박혔어요. 아비를 내쫓은 집에서 그들은 태평하게 주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며느리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수다를 이어갔습니다. 가서 입으려고 어제 백화점에서 산 새 옷이랑 신발, 오늘 택배로 다 왔잖아요. 당신이 사준 그 가방도 들고 가서 사진 예쁘게 찍어 올려야지.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다 우리 아들, 우리 남편 덕분이지. 그렇죠, 아버지. 마치 제게 동이라도 구하듯 살갑게 물어오는데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이 위선과 가식을 언제까지 참아내야 하는 걸까요? 그 우편물은 그냥 거기에 두어라.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 녀석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아, 네. 그럼 아버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무슨 일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장 소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만 했죠. 예정대로 진행해 주시오. 토요일 오후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저는 모텔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지금쯤 부동산 점장이 예비 구매자 부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테죠.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며느리가 값비싼 돈을 들여 꾸며놓은 화려한 거실, 벽난로 위에 걸린 아들 내외와 손주의 행복해 보이는 대형 가족 사진, 그리고 아들 녀석의 서재를 가득 채운 한 번도 읽지 않은 듯한 두꺼운 책들. 그 모든 것이 성공한 중산층 가정의 완벽한 표본처럼 보일 겁니다. 그 집의 진짜 주인이었던 늙은이가 그 화려함 뒤에 가려져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1시간쯤 지났을까 부동산 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계약 성사될 것 같습니다. 집을 보신 사모님께서 완전히 반하셨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 된 집은 처음 본다면서요. 특히 주방이랑 정원을 보시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십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정말 살림을 잘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주방은 며느리가 자기 전용이라며 저를 얼씬도 못하게 했던 곳이고 그 정원은 지난 봄 내내 허리를 굽혀가며 잡초를 뽑고 꽃을 심었던 나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점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시고는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살던 집이라 분명 좋은 기운이 가득할 거라며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제가 회장님 내외분께서 얼마나 금실이 좋으셨는지, 자제분은 또 얼마나 반듯하게 잘 키우셨는지에 대해 한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헛웃음이 터져나왔어요. 화목한 가정, 반듯한 자식,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된 진실은 이토록이나 공허했죠. 그들은 곧 계약금을 보내겠다고 했다는 말을 끝으로 점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어요. 내 평생의 역사가 이제 곧 다른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배경으로 팔려나가게 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소희 씨와 함께 새로 살 집의 계약을 마무리 짓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녀가 제게 휴대폰 화면 하나를 보여주었죠. 어르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것은 며느리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화려한 글램핑장을 배경으로 며느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활짝 웃고 있었어요. 아들 녀석이 사줬다던 바로 그 가방을 앞으로 쭉 내민 포즈였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을엔 역시 힐링 여행이지. 언제나 나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우리 남편, 최고. 효자 아들 둔 덕분에 우리 부모님은 매일 하와이 여행 중. 해시태그 남편 찬스, 해시태그 럽스타그램, 해시태그 효도는 셀프, 해시태그 행복한 우리 집. 사진 속에는 최고급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모습, 두툼한 스테이크가 구워지는 그릴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진에는 하나같이 행복과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태그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나를 내쫓은 그 돈으로 그들은 저렇게 행복을 과시하고 있었던 거죠.
부모님은 매일 하와이 여행 중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보는데 분노를 넘어선 어떤 해탈의 감정마저 느껴졌어요. 그래, 너희들의 그 행복이 얼마나 갈지 내가 한번 지켜보마. 그들의 위선은 나의 결심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연료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VIP 상담실에 마주 앉았어요. 제 옆에는 소희 씨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집을 사기로 한 젊은 부부가 약간은 상기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점장은 연신 싱글벙글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상담실 안의 공기는 꽤나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자, 그럼 계약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제가 어제 보내드린 최종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점장의 말에 젊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약서에 눈길을 주지 않았죠. 대신 소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늦게까지 저와 함께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단어 하나하나 뜯어보며 검토했어요.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은 없는지, 잔금 지급일이나 이사 날짜의 문제는 없는지, 그 작은 체구 어디에 그런 꼼꼼함이 숨어 있는지 놀라울 정도였죠. 특약사항 5조 현 시설물 상태 하의 계약임이라는 문구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소희 씨였어요. 그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의 자제분 내외가 이사하면서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분들은 아니라고 믿지만 계약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니까요. 그녀의 예리한 지적에 부동산 점장과 젊은 부부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점장은 이내 프로다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 물론입니다. 그럼 여기에 단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시설물 훼손 시에는 매도인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할까요? 소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자리에서 직접 펜을 들어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저 혼자 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점장이 하자는 대로 멋모르고 도장부터 찍었겠죠.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고 힘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드디어 도장을 찍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수십 년간 사용해 온 낡은 목도장을 꺼내 들었죠. 이 도장으로 아들 녀석의 출생신고서에도 도장을 찍었고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집을 살 때도 이 도장을 사용했어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함께했던 도장이었죠. 이제 그 도장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정리하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꾹 하고 힘을 주어 도장을 찍자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한 붉은 인주가 새겨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 손으로 내 역사를 지워버린 것만 같은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받은 후 우리는 곧장 다른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소희 씨와 함께 봐두었던 강이 보이는 그 작은 아파트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의 분위기는 이전 사무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이 지긋한 집주인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고 우리는 매매 계약이 아닌 마치 오랜 이웃과 담소를 나누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이만한 집이 없어요.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보이고 저녁에 노을 지는 것도 보이고 강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할머니의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방금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새로운 집의 계약금으로 지불했어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른 곳으로 나갔지만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오히려 낡고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지고 가볍고 편안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내외가 글램핑에서 돌아오기 바로 전날,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소형 이삿짐센터 직원 2명과 함께 아무도 없는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집이었던 곳이 이제는 곧 남의 집이 될 공간이니까요. 집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급하게 짐을 쌌는지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방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녀석 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녀석의 베넷 저고리부터 초등학교 시절 상장, 대학 졸업 앨범까지 제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아들의 성장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가 혹시라도 버릴까봐 숨겨두었던 아내와 함께 찍은 낡은 가족사진 앨범도 꺼냈습니다. 딱 이 2상자만이었어요. 이 상자 2개는 이 주소의 창고에 좀 맡겨주시오. 저는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소희 씨가 미리 계약해둔 개인 창고의 주소를 넘겨주었어요. 언젠가 아들 녀석이 정신을 차린다면 이 상자들이 제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지만 그에게는 아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유일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과 옷들, 아들이 수집하던 비싼 양주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을 저는 미리 불러둔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전부 넘겨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허영과 가식들을 내 손으로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기분이었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 텅 비어버린 거실에 서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집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아침이 밝았어요. 며칠간 머물렀던 모텔방의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맑았습니다. 오늘로써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집과의 모든 인연이 정리되는 날이니까요. 마지막 남은 짐을 챙겨 모텔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는 기분이었죠. 약속 장소인 소희 씨의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집을 사기로 한 젊은 부부와 부동산 점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제 옆에 앉아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었죠. 곧이어 은행 직원이 도착하고 잔금 이체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제 통장에 찍히는 평생 만져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큰 액수의 숫자를 보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뿐이었죠. 모든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법무사에게 넘겨주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난 겁니다. 젊은 부부는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저희 아이들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보니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집은 죄가 없죠. 그 공간은 이제 저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 다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겁니다. 그걸로 된 거예요. 사무실을 나와 저는 곧장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점장에게서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와 양해를 미리 받아두었죠. 집 앞에 도착하니 낯선 번호판을 단 이삿짐 차가 벌써부터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미리 불러둔 열쇠 수리공과 함께 조용히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걸로 바꿔주시오. 저는 새로 산 디지털 도어록을 건넸습니다. 지잉하는 기계음과 함께 낡은 번호키가 해체되고 잠시 후 반짝이는 새 도어록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있었어요. 수리공은 제게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냥 초기 비밀번호 그대로 두시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니. 모든 작업이 끝나고 수리공이 돌아간 뒤 저는 잠시 동안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번 둘러보고 싶은 유혹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날의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둘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니까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골목길을 빠져나왔어요. 내 인생의 한 챕터가 그렇게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며칠간 입었던 옷가지가 담긴 작은 가방 하나와 새로 산 이불 한 채가 전부였죠.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강물은 마치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새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새집 냄새와 따스한 햇볕의 기운에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가구로 채워진 공간보다 아늑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와 땀이 밴 이마를 식혀주었죠. 그날 저녁 저는 새로 산 냄비에 밥을 안 치고 간단한 찌개도 하나 끓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고요한 정적 속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반찬 삼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내 돈으로 나를 위해 차린 첫 번째 밥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겠죠. 아들 내외는 여행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안식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저를 찾아 헤맬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폭풍에 휘말리지 않을 겁니다. 이곳 강물이 흐르는 이 작은 요새 안에서 저는 그저 고요히 나의 새로운 아침을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는데 지난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완벽한 평화가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새 집에서의 시간은 강물처럼 잔잔하고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으로 나가 다른 노인들과 함께 맨손 체조를 했고 오후에는 서점에 들러 돋보기를 쓰고 한참 동안 책을 읽었죠. 저녁에는 서툰 솜씨로나마 손수 저녁을 차려 먹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시금치를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먹는 밥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차린 소박한 밥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맛있었어요. 휴대폰은 일부러 꺼둔 채로 세상과 잠시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 평화는 정확히 이틀하고 반나절 만에 깨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멀리서 반짝이는 다리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쯤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와 집으로 향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한 편의 연극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차 안 운전대를 잡은 아들 녀석은 피곤하다는 듯 연신 하품을 해대고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확인하며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장면이었죠. 여보, 이 사진 정말 잘 나오지 않았어? 내가 새로 산 가방 색깔이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울려.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올렸더니 다들 난리가 났잖아. 어디 거냐고 얼마냐고. 그래 예쁘네. 근데 카드값은 어떡하려고 그래. 이번 달 결제 금액 엄청나던데. 걱정도 팔자야. 당신 사업만 잘 되면 그 정도는 껌값이지. 그리고 정 안 되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잖아.
며느리는 아마 제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라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딛고 선 땅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채 그들은 그렇게 아슬아슬한 허영의 성 위에서 태평하게 웃고 있었겠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명품 로고가 박힌 캠핑 장비들을 꺼내며 며느리가 투덜거렸을 겁니다. 아, 피곤해.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싶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현관문 앞에 섰을 테죠.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아들의 손. 하지만 문은 삐비빅하는 오류음만 낼 뿐 굳게 닫혀 있었을 겁니다. 어머, 뭐야. 왜 안 열려? 번호 바꿨어? 아니, 내가 왜 바꿔? 네가 혹시 바꾼 거 아니야? 내가 왜 바꿔? 당신이 잘못 눌렀겠지. 비켜봐, 내가 해볼게.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아들을 밀치고 다시 번호를 눌렀을 테죠.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분노나 절망이 아닌 사소한 기계 고장에 대한 짜증이었을 거예요. 아, 진짜. 하필이면 지금 고장나고 그래.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봐, 빨리. 며느리의 성화에 아들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을 테고 저희는 세대 현관 도어록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을 겁니다. 그때였겠죠. 집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현관문이 안쪽에서 덜컥하고 열린 것은 그리고 문 앞에는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의 남자가 낯선 표정으로 서 있었을 겁니다. 저 누구신데 남의 집에.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을 거예요. 누구긴 누구야, 도둑놈이지. 여보, 뭐해. 당장 경찰에 신고 안 하고. 도둑이라니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저희가 이 집의 새로운 주인입니다만. 새 집주인의 담담한 한마디. 그 한마디가 아들 내외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뭐라고요? 주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집 주인은 우리 시아버지 김영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김영식 어르신께 저희가 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여기 매매 계약서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새 집주인이 내민 서류 위에서 제 이름과 선명한 도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을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렸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은 당연하게도 제게로 향했을 겁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길고 깊었던 잠에서 깨어났어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이제 그들의 아우성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그러자마자 마치 죽은 듯이 잠잠하던 기계가 발작이라도 하듯 울리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알림으로 뒤덮였죠. 부재중 전화 82통, 새로운 문자 메시지 147개.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장 처음 도착한 문자부터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지난 36시간 동안 두 사람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일기와도 같았어요. 아버지, 지금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집주인이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빨리 설명 좀 해주세요. 전화 왜 안 받으세요? 아버지 사기당하신 것 같아요. 빨리요. 저희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요? 이거 엄연한 범죄예요.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요. 아버지, 제발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정미가 지금 밖에서 거의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아버지.
그들은 아마 그날 밤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자신들의 짐이 전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미쳤어, 정말. 우리 짐은 다 어디 갔어요? 내 가방, 내 옷, 내 구두. 당신이 다 팔아먹은 거지. 그렇지. 아버지, 제발 저희 이제 어떡해요? 돈도 하나도 없고 당장 갈 곳도 없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시던 거 정미랑 상의해서 다 버릴게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문자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수십 개의 애원과 협박, 그리고 욕설이 뒤섞인 문자 폭탄이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그 모든 것을 마치 신문기사를 읽듯 무덤덤한 표정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를 확인한 뒤 휴대폰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마음속은 그 어떤 파문도 잃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어요. 이제 그들이 찾아올 차례였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이 제 새 주소를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고요한 집 안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그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원망과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 저는 아주 차분히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문이 열리자마자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와 며느리의 악에 바친 고함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제 멱살을 잡을 것처럼 달려들었지만 그나마 이성이 남아있던 아들이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겨우 말렸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며느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울부짖었어요. 아파트 복도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선 들어오너라. 여기서 소란 피우면 이웃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저는 두 사람의 격한 감정에 조금도 휘말리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평온한 태도가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았죠.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지옥과는 너무나도 다른 밝고 아늑한 집의 풍경에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거기 앉아라. 제가 소파를 가리켰지만 며느리는 거부하며 꼿꼿이 서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들 녀석만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죠. 됐어요. 지금 한가하게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당장 이 집 판 돈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거는 수밖에 없어요. 소송? 무슨 소송? 당연히 재산 분할 소송이죠. 저희가 아버지를 몇 년이나 모셨는데 당연히 저희 몫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저는 며느리의 협박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흥분하면 목이 마른 법이다. 차 한 잔 마시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자꾸나. 저는 맑게 우러난 녹차를 찻잔 2개에 따라 며느리와 아들 앞에 각각 놓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지만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어요. 제 평정심이 그녀의 분노를 조금씩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제발요.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집만은. 아들이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저는 찻잔을 들어 향을 한번 음미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우야, 너는 내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냐? 저희가 아버지께 소홀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소홀. 그 정도였을까? 나는 너희에게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너희의 화려한 삶을 위한 배경, 혹은 너희의 무능함을 감춰주는 방패막이었을 뿐이지. 내가 감기 기운으로 기침을 할 때 너희는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옮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나를 벌레 보듯 쳐다봤다. 그리고 결국 이 집에서 나를 내쫓았지. 찜질방이나 가라며 내 손에 돈 몇 푼을 쥐어주면서 말이다. 내가 틀렸냐?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며느리 역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죠.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그런데 내가 왜 너희를 위해 내 마지막 남은 재산을 바쳐야 하지? 너희가 말하는 그 법 이전에 세상에는 돌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며느리가 다시 악에 받쳐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약속했던 대로 소희 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당한 재산권 행사죠. 소희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말투에 아들 내외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당신은 그때 그 법무사 사무실. 네, 김영식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박소희입니다. 아까 재산 분할 소송을 말씀하셨죠? 민법 제840조를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책 배우자는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듯이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요구할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쪽에서 어르신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소희 씨는 그들이 집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내역서까지 꺼내 보였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창고 열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너희들의 과거는 저 상자 안에 들어있다. 하지만 너희의 미래는 저 안에 없지. 이제부터는 너희들 힘으로 직접 만들어 가거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리고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더 이상 볼 일이 끝났다는 뜻이었죠.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며느리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지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들도 곧 아내를 따라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악연이 마침내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후 집 안에는 다시 깊은 고요가 찾아왔어요. 저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죠. 제 손으로 자식과의 연을 끊어냈다는 사실이 아무리 애써 외면하려 해도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하루하루 강변을 걷고 문화센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희 씨가 저녁거리를 사들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제게는 손녀딸 같은 존재가 되었죠.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어르신 좋아하시는 추어탕 사왔는데 같이 드세요. 그녀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저는 그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소희 씨,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아는 거 있소? 소희 씨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금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그 후로 알아보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 집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금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은행에서는 집이 매각된 사실을 알고 바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했고요. 아마 두 사람 명의로 된 다른 재산들도 전부 압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구나. 그리고 아드님 사업도 사실상 전부 사기였다고 해요. 그럴듯한 사무실만 차려놓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던 거였더라고요. 믿었던 동업자는 마지막에 남은 돈까지 전부 챙겨서 해외로 도망갔고요. 지금 아드님은 사기죄로 여러 곳에서 고소까지 당한 상태라고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알던 순진하고 조금은 어수룩했던 아들의 모습 뒤에 그런 추악한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지낸다고 하더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거예요. 지인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다가 지금은 아무도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님 되시는 분도 친정에서도 외면당한 모양이에요. 소희 씨의 말을 듣는 내내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크다는 것을 알지만 한때는 제 아들이었고 며느리였던 아이들이 그런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어요. 그 후로 며칠 뒤 저는 동네 노인정에서 더 구체적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장기를 두던 최 노인이 제가 살던 동네에서 배달 일을 하는 손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며 혀를 끌끌 차며 말했죠. 김영감, 그 아들 내외 말이야. 아주 꼴이 말이 아니게 됐더군. 그 콧대 높던 며느리가 글쎄 변두리 공장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군. 아들 녀석은 낮에는 막노동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뛰면서 빚 갚고 있다는데 워낙 빚이 많아서 어림도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더군. 자기들 분수도 모르고 허영에 들떠서 살더니 꼴 좋다고. 근데 말이야, 나는 그 말 들으면서도 마음이 영 좋지만은 않더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망가지는 걸 보고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 최 노인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저는 장기판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저는 정말 잘한 것일까요? 이것이 최선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택시를 타고 그들이 살고 있다는 변두리 동네로 향했어요. 정확한 주소는 몰랐지만 왠지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낡고 허름한 빌라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골목길을 한참이나 헤맸습니다. 그러다 한 빌라의 반지하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익숙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작은 상 하나를 마주하고 앉아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화도 없었죠. 그저 기계적으로 면을 흡입할 뿐이었어요. 한때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던 그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문득 고개를 들더니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그런 아내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못했죠. 그들의 화려했던 성은 이제 한 줌의 재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차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어두운 골목길에 숨어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어요. 분노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한 허무함만이 온몸을 휘감을 뿐이었죠. 저는 그들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파멸시킨 겁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기생하고 있던 썩은 동아줄을 끊어냈을 뿐이죠. 저는 조용히 등을 돌려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에서 그들을 완전히 지워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지막 문을 닫고 난 후 제게는 길고 혹독한 마음의 겨울이 찾아왔어요. 텅 빈 집 안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은 때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때로는 솜처럼 무겁게 저를 짓눌렀죠.
하지만 얼어붙은 강물 아래에서도 봄은 조용히 준비되는 법입니다.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소희 씨와 새로 인연을 맺게 된 동네 사람들이 얼어붙은 제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소희 씨와 함께 동네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의 일부를 저보다 더 어렵고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적은 돈이 아닌데. 차 안에서 소희 씨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 돈은 내 손에 오래 쥐고 있을수록 나를 병들게 할 뿐이요. 원래 있어야 할 좋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뿐이야. 그래야 내 마음의 빚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고. 복지관의 관장님은 제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관장님의 안내를 받아 복지관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어요. 낡은 시설, 부족한 일손 속에서도 그곳의 어르신들은 서로 의지하며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계셨죠. 점심시간이 되자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행렬 속에서 저는 문득 제 아들 녀석의 텅 빈 눈동자를 떠올렸어요. 풍족함 속에서도 영혼이 굶주렸던 그 아이와 가난 속에서도 온기를 나누는 이분들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와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식자재비로 써달라며 준비해 간 봉투를 건넸어요. 관장님은 제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죠. 오히려 부끄러운 것은 저였습니다. 작은 나눔으로 이렇게나 큰 감사를 받게 되다니요. 복지관을 나서는데 등 뒤로 쏟아지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소희 씨에게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아가씨에게 주는 내 선물이요. 네. 어르신,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선물이 아니라 투자라고 해두지. 아가씨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나의 첫 번째 투자. 얼마 전에 들으니 아직도 학자금 대출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소? 이걸로 다 갚아버리고 이제는 빚 걱정 없이 훨훨 날아오르시오. 봉투 안에는 그녀의 남은 학자금 대출 원금을 훌쩍 넘는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건 내가 아가씨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것이기도 하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홀로 분노하며 망가져가고 있었을 게야. 그러니 군말 말고 받으시오. 이건 명령이야. 제 고집에 소희 씨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죠. 그 눈물은 그녀가 그동안 홀로 감당해왔을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저는 묵묵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누군가에게 이토록 큰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 제 삶에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노인복지관에 갔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만 한 화면 속 작은 글씨들과 외계어 같은 용어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죠. 어르신, 그건 와이파이 버튼이 아니라 데이터 버튼이에요. 그거 계속 켜놓으시면 요금 폭탄 맞으세요. 젊은 강사의 외침에 교실 안의 노인들은 다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 역시 얼굴이 빨개졌지만 창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요?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 네? 쉬는 시간에도 강사님을 붙잡고 질문을 쏟아냈죠. 그러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간단하게 편집하는 법까지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찍은 첫 작품은 저희 집 베란다에서 바라본 해 진력강의 풍경이었습니다. 서툴게 자막도 넣어보고 네. 배경음악도 깔아보았죠. 완성된 영상을 소희 씨에게 메시지로 보내주니 잠시 후 감탄이 가득한 답장이 돌아왔어요. 어르신, 완전 영화 같아요. 정말 어르신이 직접 만드신 거 맞아요? 너무 멋져요. 그 칭찬 한마디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이 소소한 일상과 살아오면서 얻은 작은 지혜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면 어떨까? 손주에게 들려주지 못했던 옛날 이야기, 젊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은 인생의 교훈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이에요. 유튜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그렇게 한번 장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로운 목표가 생기자 제 삶은 더욱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최노인, 박노인 같은 친구들과는 이제 막역한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는 주말마다 함께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다녔습니다. 허허, 김영감. 아직 정정하구먼. 이 가파른 길을 쉬지도 않고 올라오다니.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시오. 최영감님이야말로 날아다니시는데. 산 정상에 올라 각자 싸온 김밥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었어요. 땀 흘리고 마시는 막걸리 한 사발에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아픈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의 즐거움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건강을 이야기할 뿐이었죠. 고독한 섬이었던 저는 어느새 우리라는 따뜻한 군도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자식에 대한 상처와 어두운 그늘도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눈 녹듯 스르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문화센터서의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 로비의 소파에 낯익지만 너무나도 낯설어진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입고 있는 작업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몇 달 사이에 반쪽이 된 듯한 얼굴은 거친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 태우였어요. 저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를 발견한 녀석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를 지나가던 몇몇 이웃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녀석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어요.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녀석의 헝클어진 머리만 내려다보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녀석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허영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은 이제 텅 비어 껍데기만 남은 듯 공허했어요. 그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 시멘트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내쫓고 아버지 등 뒤에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버지. 녀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처럼 못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지난번 제 집으로 찾아와 악을 쓰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후회의 눈물이었죠. 일어나거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다.
저는 녀석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녀석의 몸은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힘없이 제게 이끌려왔어요. 저는 녀석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선 녀석은 모든 것이 제자리인 듯 평온한 집의 풍경과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강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죠. 제가 아버지에게서 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녀석을 식탁 의자에 앉히고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꺼내 능숙하게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죠. 지글지글 기름에 두부를 붙이는 소리, 보글보글 김치찌개가 끓는 냄새가 어색한 침묵을 채웠습니다. 녀석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따뜻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그리고 계란말이와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을 녀석 앞에 차려주었습니다. 먹어라. 아버지, 저는 이거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지금 죄인에게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이다. 아무리 네가 밉고 네가 저지른 짓이 용서가 안 되어도 네가 굶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러니 먹어라. 제 말에 녀석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밥 한 술을 입에 넣고는 짐승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밥알과 눈물이 뒤섞여 녀석은 한참 동안 음식을 삼키지도 뱉지도 못했죠. 저는 그저 묵묵히 녀석이 그 모든 것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녀석이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정미요? 이혼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지옥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도망치듯 떠났어요. 친정으로 갔는지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이젠 저도 모릅니다. 녀석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표정이었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녀석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죽는 것은 가장 쉬운 도망일 뿐이다. 진정한 속죄는 네가 망가뜨린 너의 인생을 네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놈이. 돈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돈은 너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너도 알겠지. 대신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주겠다. 내 힘으로 땀 흘려 돈을 버는 법, 그리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주마.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제 거칠어진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가 젊었을 적에 공사판에서 페인트 칠을 했다. 여름에는 땀으로 목욕을 하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어 감각도 없었지. 그때 배운 기술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도 그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 내일부터 너는 그 친구 밑으로 들어가서 맨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톱 밑에 페인트가 낄 게다. 매일 밤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도 못 잘 게야. 하지만 그렇게 한 달을 버티고 내 손에 첫 월급을 쥐게 되면 너는 비로소 알게 될 게다. 진짜 돈의 가치와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할 수 있겠냐? 제 제안에 녀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겠죠. 하지만 녀석은 이내 눈물을 닦고 저를 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녀석의 인생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내린 첫 번째 진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 후 제 삶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일과가 추가되었어요.
바로 실버라이프 김영식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었죠. 소희 씨의 도움을 받아 채널을 개설하고 서툰 솜씨로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별다른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희 집 베란다의 작은 텃밭에 심은 상추와 고추에 물을 주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담은 영상이었죠. 어르신,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정말 누가 보긴 하는 거예요? 허허, 그러게나 말이오. 그래도 믿져야 본전 아니겠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확인해 보니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본 것은 물론이고 그 아래에 따뜻한 댓글들을 남겨주었던 거죠. 할아버님, 영상 보고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졌어요. 저희 할아버지 생각나네요. 와, 베란다 텃밭을 저렇게 잘 가꾸시다니. 비결이 뭔가요?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저도 오늘부터 상추 한번 키워봐야겠어요. 할아버님 파이팅.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의 응원에 밤늦도록 댓글 하나하나에 답장을 달아주었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후로도 꾸준히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요리법, 문화센터 친구들과 함께 간 등산 풍경, 낡은 의자를 수리하는 모습 등 제 소소한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도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어느새 수천 명을 넘어섰고 저는 실버 유튜버, 지혜로운 할아버지 같은 쑥스러운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죠. 아들 녀석에게서는 가끔, 아주 가끔씩 연락이 왔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아무런 소식이 없어 혹시나 도망간 것은 아닌가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아버지, 접니다. 태우예요. 녀석의 목소리는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이전처럼 공허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오늘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페인트 통 수십 개를 나르고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 칠만 했더니 온몸이 부서질 것 같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합니다. 제 손으로 직접 번 돈이라 그런가 봐요. 아주 적은 돈이지만 아버지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고생했다. 그 돈 허투루 쓰지 말고 밥부터 잘 챙겨 먹어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는 그렇게 짧게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녀석이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어느새 10,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저는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 인사가 되었죠. 소희 씨는 가끔 맛있는 케이크를 사들고 놀러와 제 채널의 구독자 10,000명 돌파를 함께 축하해 주었고 문화센터 친구들은 저를 김 작가님이라고 부르며 다음 영상은 언제 나오냐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느 때처럼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추는 더 푸르게 자랐고 작은 방울토마토는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죠. 문득 지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제게 일어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에 쫓겨나 찜질방을 전전하던 그 밤, 내 이름 석자가 적힌 등기부등본을 보며 결심하던 순간, 그리고 텅 빈 새 집에서 희망을 보았던 그날까지. 만약 그때 제가 그들의 모욕을 참고 그 집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영혼이 말라비틀어진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을 겁니다. 집을 판 것은 자식을 향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나의 남은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마지막 존엄을 되찾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띵동하고 울렸어요. 아들 녀석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유난히 춥네요. 따뜻하게 입고 주무세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도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죠. 우리 부자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아마 이렇게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거리를 둔 채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삶을 묵묵히 응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잘 자란 상추 몇 잎을 땄어요.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에 갓 딴 상추쌈을 곁들여 먹어야겠어요. 창밖의 강물은 여전히 어제와 같이 그리고 내일도 그러할 것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도 저 강물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